네, 내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이 합당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6월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6월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내일은 대법원이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는 건데 헌재 결정을 돌이켜 보면 이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관련 내용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이제 대법원이 이거와 관련돼서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참 이 첨예한 이슈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김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결론을 예측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 관련 법 규정인 병역법상 병역의 종류에 대해서 대체 복무제를 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위헌 결정인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입법부한테 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제를 병역의 종류로 넣는다면 그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정당한 이유의 해석에 있어서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실제로 하급심 법원에서는 무죄를 계속 선고를 해왔고 대법원에서도 병역 기피자에 대한 구속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보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그 소수자 보호의 그 이념이 많이 커지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도 그 대체 복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사례도 있었지만 저희가 헌재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하급심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있고 그 뒤에 대법원이 또 파기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법원이 들었던 근거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양심이나 종교의 자유는 본인의 그 생각 속에 있었을 때는 절대적 기본권이지만 외부로 표출될 때 그 양심 실현을 위한 행위나 또는 종교 행사로서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부적으로 발현이 될 때는 그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 헌법상에서도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의 그 입영 기피 조항을 규정해서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6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법원의 결정에 또한 영향을 미치느냐도 물론 우리가 짚어봐야 될 이슈이기도 합니다만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바뀌었습니다. 좀 바뀌었기 때문에 성향을 놓고 봐서도 이번에는 역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파악해 보면 규범적 판단을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인데 그 개개의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 대법원입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동안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그 취지를 따라서 선고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들의 인적 구성 자체가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뒤에 그 진보적 성향의 판사님들로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대체복무제 자체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대체복무제가 마련되면 앞으로 많은 점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그 대체복무제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복무제의 정의, 그다음에 종류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종교상 이유나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이 양심적 그 대체 복무제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수가 많이 늘어난다면 예. 그것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헌법재판소가 내린 그 결정대로 입법자들은 내년 말까지는 적어도 그에 대한 구체적 개념정의 실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뭐 저희가 사실은 그 6월에 그 헌재 결정 났을 때도 이 대체 복무제와 관련된 부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긴 했는데요. 대체 복무제를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종류로 만드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결정을 보더라도 대체 복무제가 없이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복무제를 잘 만든다면 이건 그대로 폐지해도 되는 것이다. 이건 그대로 인정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헌재가 본 것이잖아요. 제 질문은 대체 복무제 이거 어떻게 어떤 종류로 성격을 규정해야 되고 어떤 안을 마련해야 가장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참 그게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과연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국방 이외의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 실적으로 입영을 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과 이 사안처럼 그 대체 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거의 같은 수준의 예. 그런 공헌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뭐 재난 구호 활동이라든지 예. 예를 들면 그다음에 군부대 내에서 집중을 하지 않는 예. 그런 형태의 또 군복무 그런 유형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국민들 자체가 병역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 평등성의 문제를 잘 준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대체 복무제 마련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좀 수렴이 돼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내일 결정을 저희가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에 관련된 내용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는데요. 두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how ridiculous.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a person comes in, has a baby, and the baby is essentially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for 85 years with all of those benefits. It's ridiculous. It's ridiculous. And it has to end. 예, 저희가 이 시간에 국제 이슈를 다뤄보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보수적인 정책들, 반이민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시민권이나 그러니까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낳은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이 현재까지의 이제 주소라면 어떤 그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행정명령, 그러니까 정부의 직권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일단 궁금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 우선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미국에 귀화하고 예. 그리고 그 미 사법권에 적용을 받는 자일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출생과 귀화가 요건인데 추가적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예. 그 미 사법권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과연 이 뒷부분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뭐 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헌법상의 권리로 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미국 헌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성헌법입니다. 그래서 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학자들은 어떻게 그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느냐면 예. 헌법 개정 제도보다는 헌법 변천이라는 헌법 해석상 헌법 변천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석상 시대에 맞게 유동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헌법률 심판 제도 자체는 미국 헌법상 규정이 없지만 실제로 헌법 변천에 의해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예. 우리가 그 만약에 개헌을 한다고 하면 우리 개헌 이슈가 이제 정치권에서 불거진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대한민국의 개헌 과정은 뭐 국민 투표에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그 개헌하는 절차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절차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헌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미국은? 두 가지 절차가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예. 발의 자체는 이제 상하 의회. 의회에서 양원으로 그 출석을 3분의 2 이상 하고 그다음에 출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발의가 되고요. 예. 예. 다시 헌법의회에 인준을 받아야지만 통과가 됩니다. 아. 또 주에서 34개 주가 발의할 수 있고 예. 38개 주가 또 인준을 내려야 되고 예.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예. 개정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이번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지만 또 그 중에서 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뭐 지속적인 반이민 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한 이유는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트럼프 보셨어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 시의적절하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의적절하게 보수층을 집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경우에는 그 2년 전쯤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입후보 할 때도 냈었던 공약이기도 하고 예. 또 지금 시점에서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이 정책을 내놓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정치적인 제스처인지 앞으로 뭐 이것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한데요. 중간 선거 전이라서 아무튼 이 내용을 좀 짚어봤고 우리가 개념 정리 차원에서 수정헌법 14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지주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만 이 개념을 좀 정리하고 저희가 이 이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지주의라는 단어를 좀 정리해 주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적법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뭐냐면 부모가 한국인이면 예. 어느 나라 어디에서 태어났건 한국인이 됩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뭐 마약류, 대마초가 허락된 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웠다 하면 우리는 한국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이제 속인주의다. 네. 속지주의는 예. 미국이라는 영토 안에서 태어났을 경우에 예.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에 대해서 보면 예. 이게 원정 출산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미국의 국적을 바라는 그 아시아 대부분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미국에 가서 어렵더라도 출산하는 이유가 그 속지주의를 겨냥해서 네, 가는 맞습니다. 이유겠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원정 출산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으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소 당황스러운 사건인데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하고 쇠 말뚝까지 박았다.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강원도의 일부 어떤 토지를 그 남매가 예. 2015년도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 자기 토지에 인접한 곳에 그 3m짜리 시멘트 도로가 있었는데 예. 거기를 일반 시민들이 왕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7월경부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뚝을 받고 와이어를 설치해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 그 3m 정도 되는 그 시멘트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길이 그러면 그분들의 정식의 소유 토지가 아닌데 네, 지금 맞습니다. 본인들 거라고 우긴 건가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언뜻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아무튼 이 분들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2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한번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네, 이제 맞습니다. 항소를 한 것인데 뭐 비슷한 사건도 괜찮고 뭐 변호사님이 아시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뭐 왕왕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사실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사실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유 관계가 나한테 있는데 법원은 나한테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예.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은 과하다. 이 두 가지 사유를 가지고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약간 궁금한 게 그 아까 말씀하신 3m짜리 시멘트 길 자체가 본인들 소유라고 본인들의 토지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째서 그분들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지 그 근거가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구체적 그 본인들의 주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 우리 민법상 그 소유권 취득 사유 중에 시효 취득 사유가 있습니다. 시효 취득 사유. 네, 시효 취득, 점유 취득 시효나 예, 예. 등기부 취득 시효 제도가 있는데 예.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재판부가 봤을 때는 뭐 역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들의 토지가 아니다라고 본 이유는 판단한 근거는. 예. 예. 네, 무려 30년 동안이나 일반 그 시민들의 통로로 이용되어 왔었기 때문에 예. 그 통로로 30년 동안 공공이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지속적으로 점유를 해왔다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30년 전부터 사용된 그러니까 그 모두의 길이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교통을 방해한 남매와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오늘 김이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